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테슬라 금지령. 밤사이 테슬라 주가가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 데이터 보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에서 정부기관, 특히 이제 주차 또는 탑승 이런 부분에서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이번 판정이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지금 중국에서는 베이징 모터 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터 쇼가 제네바 모터 쇼, 디트로이트 모터 쇼 등등 해서 5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다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터 쇼는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거의 베이징 모터 쇼가 완전히 대세로 등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베이징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중국은 아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은 아직 자율주행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밟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모집 과정에서의 중국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안전검사를 해왔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중국 회사들 대부분이 1차 안전검사를 통과하면서 여기도 테슬라가 같이 끼어서 통과가 됐어요. 네. 자, 이 대목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또 이 머스크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상이 다 아는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극비 방문인 것처럼 예고 없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른바 머스크 쇼를 한 것이죠. 네.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면 무슨 뭐 개인 인편으로 간다든지 이런 조처를 한 것도 아니고 전용기 타고 갔는데 그것을 뭐 특히 베이징 공항에 내리는 것을 세계 언론이 모를 수가 없죠. 또 리창 총리를 만났는데 리창 총리가 바로 이 테슬라가 샹하이 공장에 기가 팩토리를 만들 때 그 유치했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창 총리와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하죠. 자, 이 대목에서 좀 그 투자자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요. FDS가 통과되면 자율 운행을 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성급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자율 주행을 허가하지도 않았고 또 지금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테슬라에 이 풀 서비스 드라이브라는 FSD 말은 풀 서비스 완전 자율 주행으로 되어 있지만 운전자 없이는 자율 주행할 수 없는 현재 자율주행으로 보면 5단계 중에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밖에 가지 않는 아주 약한 프로그램이에요. 뭐 그런 면에서 이번 조처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것도 좀 성급한 얘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왜 올랐느냐? 이 대목에 테슬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금지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약 1년여 전부터 테슬라 차는 공공기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테슬라 금지령이죠. 그 명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안보 이유로 많은 회사들을 지금 특히 화웨이라든지 틱톡 같은 회사들을 제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미국의 정보를 탈취해서 중국이 미국의 정보를 탈취해서 중국의 안보에 활용함으로써 미국 안보가 위협당한다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조처로 테슬라가 FDS 자율주행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길거리 이제 돌아다니면 정보를. 근데 바로 그 대목에서 테슬라의 정보 수집은 이 국가 안보에,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접근 자체를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의 이 허용 조처라는 것은 테슬라가 그동안 해왔던 테슬라의 정보 수집이 중국 국가 안보에 별 위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1단계 통과시켜준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을 허용했다 하는 조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테슬라가 또 머스크가 환호하고 있는 것은 이 테슬라 차가 안보 문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안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2단계로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테슬라 차의 접근, 특히 주차, 이것도 허용, 이제 금지하는 명분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해서 조만간 풀어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 최근에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비아디 등과 엄청난 가격 경쟁을 하는데 가격 때문에 비아디의 가격 때문에 테슬라 차가 안 팔린 측면도 있지만 네. 바로 이 공공기관 접근 금지령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안 팔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그 데이터 안전 1단계 안전진단 통과는 테슬라의 금지령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이런 것이 주가 상승에 큰 기대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금지령이 해제될지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왜 베이징 모타쇼 당시에 모타쇼를 하는 와중에 이 조처를 풀었느냐. 자, 중국의 전략이 여기서 보입니다. 지금 베이징 모타쇼에 나와 있는 전 세계 대부분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출시하고 있거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전기차 아니면 팔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는 2단계로 자율차로 연결이 됐는데 테슬라 차를 공공기관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 이러면 폭스바겐이나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도 중국 진출이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이번에 베이징 쇼를 하기 전부터 중국 언론들, 환치우 시르바오 같은 언론들을 보면 테슬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외국차의 주차 금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전향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꾸준히 나왔더랬거든요. 네. 아무튼 중국이 정말로 테슬라의 공공기관 접근 금지, 주차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 뭐 그 대목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결국 지금은 이제 금지령 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돌파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유럽을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세르비아, 또 헝가리 이렇게 3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타이밍상 이번 방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사님? 예,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를 저음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대단히 자제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유럽 가는 것도 무려 5년 만에 지금 거동을 하시는 건데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유럽에 가느냐? 또 유럽의 3개국을 꼭 집어서 방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미국과의 외교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유럽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해서 규제하려는 여러 가지 그 중국의 전기차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탄소 관세를 붙이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유럽 연합의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고 비교적 중국 편을 많이 들어왔던 프랑스 마크롱과 미국 견제를 같이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르비아 방문.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세르비아 나라가 우리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유고슬라비아 등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제 분리 독립하면서 나라 이름을 몇 나라가 갈라지면서 네. 바꿨습니다. 자, 근데 저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나토군과 과거에 나토라는 게 미국 주도의 유럽 방위군입니다. 여기와 전면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된 게요. 당시에 미군이 여러 가지 정보 착각으로 인해서 세르비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 바람에 중국 대사관 그 관계자들, 외교관들이 엄청나게 뭐 횡액, 갑자기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목은 중국의 애국주의, 국뽕을 일으키는 최초의 단소가 된 겁니다. 미국 타도. 그래서 수년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르비아에 방문했을 때도 그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서 미국 때려잡자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커졌었거든요. 네. 이번에 중국이 세르비아 방문하는 날짜가 바로 5월 7일, 5월 7일이 바로 미국이 오폭을 해서 세르비아에 있는 중국 외교관을 때린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외교관을 때림으로써 중동의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도 관련이 있고 이번에 세르비아에 나토가 때린 날을 공격을 하게 그날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나토 국가들의 과거의 잘못을 전 세계에 환기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나토의 일부 분열 나아가서는 중국 내에서의 어떤 반미 분위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중국 국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이런 이제 지적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헝가리를 방문하는데 이 헝가리는 중국의 1대1로가 거쳐가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가 중국 1대1로에서 빠지겠다라고 네. 하면서 유럽을 거쳐가는 1대1로가 상당히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헝가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겠다. 그런 면에서 그냥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쁜 일정에 허두루 유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 헝가리, 또 프랑스 이 세 방문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의식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성부수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유럽행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워싱턴 별동대.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동맹들을 돕기 위해서 이 별동대와 같은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거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사실 미국이 좀 방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걸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했고 사실 그 후폭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드 보복이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 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에게도 상당한 또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만 당시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만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공격을 받아서 네.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이제 미국이 뒤늦게라도 좀 깨달았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동맹이나 미국과의 외교 동맹,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나라가 중국 등 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좌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국무부 내에 별동대를 만들었는데요. 이 이름이 더 firm입니다. 이 firm이라는 이름이 FIRM 이중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라는 그렇죠.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하다, 단단하다 뭐 이런 예, 뜻. 단단하다, 네. 단단한 동맹 네, 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호주 등이 어떤 미국과 동맹하다가 피해를 받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결국 이 얘기는 결국은 대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국과의 결속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네.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호주 등에 대해서
중국 견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이런 각도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시진핑의 유럽행 거기다가 이 백악관의 별동대 마련 이런 것은 네. 미중 관계가 그만큼 그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WEF 경고. 자, WEF 세계 경제 포럼이 전 세계 부채 수준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표현을 보면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처음 보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WEF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민간 기구죠. 자, 여기 지금 WEF가 중동 지방에서 세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미니 다보스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이 회의의 계기로 이 총재가 세계 부채 좀 너무 심각하다. 특히 이 브랜드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최대고 나폴레옹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서 본다면 나보다 더한 강적들이 있군 이렇게 놀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 나폴레옹 전쟁은 아시다시피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와의 그 충돌을 하면서 전 세계를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통화 정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었죠. 네. 근데 그때보다도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이라도 이 부채 증가를 함께 막아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와중에서 성장률은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는 다보스의 경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부채 증가율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빨간불, 국내 이슈도 하나 짚어보죠. 최근 매물 부족, 공급난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또 불거지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공급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정부 시절에 봤던 그 집값 급등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그러면서 거꾸로 집값을 폭등시켜서 국민적인 저항도 받았고 정권도 교체된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는 과연 부동산 정책을 잘했을까? 잘했다기보다는요. 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 이것을 손도 대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원자재난이 생기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래서 아파트 지금 신규 허가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고 분양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 3년 지나면 엄청난 미친 집값의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깜빡깜빡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풀었다고 그러지만 규제를 풀면 뭐합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자재값이 올라서 재건축을 하면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 자, 이 대목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근본적인 어떤 블루프린트를 갖고 좀 입체적으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당근책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구조적으로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양도세, 종부세 이런 어떤 세금의 구조적 문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시장 위주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좀 잘 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자재값,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시장 자율에 보다 더 맡기는 이런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금지령, 시진핑 돌파구,
워싱턴 별동대, WEF 경고 그리고 아파트 빨간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